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17살, 여고 1학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풋풋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봄날에 연두색으로 찾아온 부끄러운 햇살 같은 여고 1학년. 그녀는 등굣길에서 간판이 떨어져 장애를 입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 그리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혜정. 그녀가 살아온 나날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이 시련은 축복이었습니다. 꽃다운 17살에 닥친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지만 인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말을 작가 박혜정은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련의 뒷면에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 생각했고 본인 자신이 평생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고 좌절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활기차고 적극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시련이 축복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혜정 작가는 시련이 나에게 새롭게 알려준 비밀들을 이 책 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 비밀들을 백종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련은 한순간 찾아왔다. 1994년 10월 12일 8m, 180km 간판 추락. 그것은 내 운명을 뒤바꾼 사고였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나는 가을 소풍을 이틀 앞두고 설레고 있었다. 그날은 태풍이 지나간 뒤여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날 아침 내가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 100m 전쯤에서 회수권을 꺼내려고 멈추어 섰다. 바로 그때 휘몰아치는 바람에 8m 크기의 거대한 간판이 떨어지며 나를 덮쳤다. 그렇게 시련은 한순간 찾아왔다. 그날 만약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꽃다운 시기를 그토록 힘들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가 난 장소는 꽤 번화한 곳이지만 그날은 희한하게 나 말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엄청난 굉음을 듣고 놀라서 나온 건물 경비원이 나를 처음 발견했다. 당신은 119를 부르는 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1994년이어서 지나가는 1톤 트럭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 나는 계속 혼수 상태였다. 외상이 심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디를 다친 건지 몰라서 계속 검사만 했다고 한다. 너무도 답답한 부모님은 큰 대학병원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내가 의식을 회복한 건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였다. 그 사고로 여러 검사 끝에 나는 폐가 파열되고 척추신경이 손상된 걸 발견했다. 폐가 파열되어서 척추 수술은 바로 할 수 없었다. 폐에 고인 피를 빼내느라 5개월이 지나 수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척추신경은 완전히 손상돼 버렸다. 그래서 나는 1년간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6개월은 재활병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다친 게 당신들 탓인 양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간판 제조업체와 간판 상호 회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 등으로 지쳐갔다. 나는 척추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는 물론 장기의 기능과 대소변 감각까지 잃었다. 대소변을 내 의지대로 가릴 수 없어 다 큰 처녀가 바지에 실수할 때 그 비참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죽을 수 있다면 그냥 죽고 싶었다. 그런데 도움 없이는 앉을 수도 없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 나를 끔찍하게 아껴주시던 친할아버지가 1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생각이 났다.
내가 죽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나는 점점 주눅이 들었다. 집 밖에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리며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보다 더 힘든 시련을 이겨낸 분들, 나처럼 몸이 불편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게 되었다. 그제야 좌절하고만 있는 나 자신이 보였다. 대소변 감각을 잃은 건 내 탓이 아니었다. 걸을 수 없는 것도 내 탓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 자신만을 비하하고 숨어 지내는 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팔을 이용해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신변 처리를 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힘들게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이제는 느리기만 한 나의 상황에서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다. 비록 2다리로 달리거나 걸을 수 없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진리를 깊이 새기며 좋은 생각, 긍정적인 것을 나는 선택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뒤늦게 고졸 검정고시와 수능을 치르고 이듬해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생활도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 정말 재미있게 보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놀기도 많이 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장애인은 아예 취직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졸업 후 전자회사와 교육회사에 근무했다. 또한 대학원을 다니고 미국 어학연수도 다녀오는 등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 뒤로도 기회가 되면 어떤 아르바이트든 일이든 했다. 돈을 벌어 내가 좋아하는 여행도 많이 다녔다. 지금까지 20여 개국을 다녀왔다. 처음에는 단지 좋아서 갔던 여행이었지만 여행을 통해 자신감을 점점 회복했다. 게다가 시련을 극복하는 힘까지 여행에서 기를 수 있었고 더 성장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하반신이 마비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000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9,000가지가 있다. 나는 잃어버린 1,000가지를 자꾸 떠올리며 후회할 수도 있고 아직 내게 가능한 9,000가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 수도 있다. 선택은 오로지 내게 달려 있다. 돌이켜보면 내가 사고를 당한 그날 이후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많다. 무엇보다 내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었다. 또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뀐 운명의 간판 덕택에 시련이나 고통이 와서 주저앉게 되더라도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살아갈 자신감이 생겼으니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사고가 난 지 2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어설 수 없고 대소변 감각도 느낄 수 없다. 감각이 없으니 엉덩이 욕창도 25년째 달고 산다. 게다가 오랜 휠체어 좌식 생활로 40 중반이 된 요즘은 온 데가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한 10년 전부터 장애가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고 내가 중증 장애인이기에 교육 공무원 임용도 가능했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조금만 밝게 웃어도 많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봐줬다.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것이 내가 시련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더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이유이다. 누구에게나 각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동전의 앞뒷면이 모든 일에 있듯이 나에게 주어진 힘든 일, 상황을 뒤집어 보면 감사한 일, 좋은 일로 바뀌게 느껴진다. 힘들어도 좋은 생각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좋은 생각, 좋은 면을 선택한 뒤 바뀐 나의 삶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다. 나는 지금 너무 예쁜 두 딸이 있고 나를 항상 위해주는 남편도 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설렌다.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도 괜찮아.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살아? 처음에 장애를 입게 되면 한순간에 바뀐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나 역시 멀쩡하게 걸어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아니, 휠체어를 타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되어 불행한 나의 모습이 자꾸만 그려졌다.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휠체어를 탄다 해도 어떤 몸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으니 그냥 사라지는 게 또 인생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살면 매 순간이 불행할 것 같았지만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희로애락은 똑같이 겪는 게 인간의 삶이었다. 휠체어를 타고도 살아야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휠체어를 타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휠체어를 타고도 살 수 있었다. 무엇이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남들보다 힘이 더 드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못할 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니 장애가 있든 없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밝고 긍정적이고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밝고 긍정적이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척수장애인이 2명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중 1명은 밝고 긍정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또 1명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할 수 있는 일도 못한다고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이다. 앞에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전파한다. 그리고 밝은 면에 가려져서 장애가 크게 부각되어 보이지 않는다. 장애가 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빛나 보인다. 반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은 장애로 인해 동정심을 살 수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한다며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거나 좌절하기 때문에 우울한 장애인으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밝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다. 김해 장유로 독립을 해서 요리, 빨래, 청소 뭐든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다 할 수 있었다. 나의 단점은 끈기가 없어서 오래 일하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겁이 없고 무작정 부딪혀보는 성격이라 이 일 저 일 많이 해봤던 것 같다. 어떤 일이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했다.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했던 말이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뭐든 다 하는 너한테 배울 게 참 많고 뭐든
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뒤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남편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며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남편의 그런 말 덕분인지 시댁 식구들은 큰 반대를 하지 않았고 나는 비교적 순조롭게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결혼이 아닌 다른 기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나는 독립을 해서 나 혼자의 생활비는 어떻게든 벌어야 했고 여행도 가고 싶으니 돈을 모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일해볼래? 라고 묻는 것은 거의 모두 거절하지 않고 다 했다. 그렇게 제안하는 일자리 외에도 지역신문과 인터넷 구인 광고를 열심히 찾아보고 꽤 많은 일을 했었다. 대학 졸업 후 전자회사 인턴부터 광고회사, 컴퓨터 회사 등을 거쳐 리더십 교육회사에서 4, 5년간 근무했다. 그리고 땡땡생명 콜센터 아웃바운딩 상담도 했었고 땡땡 장애인 체육회에서 사무 보조 일도 꽤 했었다. 땡땡 도청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전자회사에서도 근무했었다. 그 외에도 학원 영어 강사도 제법 오랜 시간 일을 했었다.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휠체어를 타고 판서를 해가며 가르치는 게 처음에 나도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아이들의 시선도 처음에는 불편했다. 그러나 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었다. 무엇보다 학원 원장님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긴 했다.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를 꾸준히 했었고 장애인 정보화 강사 활동도 6년 정도 했었다. 온갖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다 지원해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만 50개의 파일이 넘는다. 50군데 모두 일할 기회가 온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 이상은 기회가 왔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해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가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다가도 스쳐 지나가 버리거나 기회조차도 오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도 괜찮아. 처음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궂은 날씨에도 행복할 수 있고 아무리 화창한 날이어도 우울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북돋우며 다짐했다.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로 했다. 불행해 보이는 장애인이지만 행복한 장애인으로 살자고 결심했다. 대소변 실수나 하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신체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적어도 정신만은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휠체어를 타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마음을 먹었다. 높고 높은 계단 앞에서 때로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푸른 하늘의 내 희망과 꿈 앞에서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밝고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더 멋지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휠체어를 타고도 더 멋지게 살아보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행복해졌다. 나는 동전의 앞뒷면, 장단점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내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인생은 언제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힘든 한계에 부딪히면 다시 뒤집어보고 매사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만하지 않고 주의 깊게 행동하겠다는 제 마음속 좌우명입니다. 나는 1994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한동안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숨어 지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모든 게 원망스럽고 이 세상이 모두 다 싫고 죽고 싶은 생각만 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당시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고모부를 생각하니 살아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다. 그러다 주변을 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보였다. 내 생각과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점점 동전의 뒷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장애인이 되었고 앞으로는 평생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한다. 게다가 대소변 실수까지 하고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좋은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좋은 면이라고 느낀 건 우리 엄마이다. 초등학교 교사이셨던 우리 엄마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넘치는 분이시다. 내가 다치기 전까지 그 열정을 모두 나에게 쏟아부었다. 공부는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피아노, 미술, 주산, 서예, 사군자, 한국무용, 장구, 가야금, 기타 등 정말 많은 학원을 다녔다. 엄마의 열정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기대에 부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다치고 나서 생사를 오가는 시간을 보내고 장애인이 되었다. 엄마에게 나에 대한 그 전까지의 기대가 남아 있었을까?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만 다호였다. 이제는 엄마의 강요가 아닌 나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검정고시와 수능을 치를 때는 더 이상 엄마에게 성적이 중요하지 않았고 나에게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엄마의 칭찬과 격려에 너무 기뻤고 지금도 다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좋은 면도 비슷한데 나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조금만 노력해도 아주 더 열심히 하는 듯이 보이는 것 같다. 휠체어를 타고 조금만 잘해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봐주었다. 몸도 제대로 못 쓰고 불행해 보이는 장애인이 조금 웃고 좋게 말하니 아주 밝고 긍정적이라고 나를 평가해 줬다.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휘둘리지 말아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 무시하고 살 수만은 없는 게 인간이다. 더군다나 나 역시 다치고 나서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 잔뜩 주눅 들어있고 정말 두려웠다. 물론 편견에 시달리고 차별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노력에 비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 오히려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다. 쓰려고 보니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의 연장이다. 소개로 만난 남편은 내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라는 걸 알고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나의 다리가 되어주겠다며 달콤한 말을 하니 나는 너무나 감동했고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다. 허니문 베이비로 신혼도 별로 없이 결혼한 후 1년 만에 낳은 첫째. 첫째가 5, 6개월 되던 때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들어섰다. 사실 친정엄마가 제일 고생하셨지만 남편도 낮에 일하고 밤중 수유에 아기들 목욕, 젖병 소독 등 내가 할 일의 많은 부분을 다했다. 아이들이 12살, 11살이 된 지금까지도 집안일의 많은 부분을 크게 군말 없이 해준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면이고 내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거라 감사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딸들이라 조금 더 차분하고 성숙한 면이 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한 엄마가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내 5살 때부터 다른 또래들에 비해
스스로 하는 부분이 많았다. 6, 7살 때부터 한 5분 거리의 어린이집은 그냥 둘이 걸어서 갔다. 지금은 초등 4, 5학년이니 20분 거리의 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이라 원격 수업을 하든 등교 수업을 하든지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난다. 아침에 식탁 위에 챙겨놓은 아침 식사를 알아서 먹는다. 그리고 알아서 시간을 맞춰 학교에 간다.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알아서 피아노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온다. 집에 엄마 아빠가 없어도 숙제하고 학습지도 알아서 한다. 그 뒤로는 아이들의 자유시간이다. 나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만들기는 했다. 왜냐하면 난 무엇 항상 같이 해주기 힘든 엄마이기 때문이다. 그걸 일찍부터 아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더 스스로 잘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어릴 때부터 휠체어 타고 있는 엄마를 밀어주고 도와주어서인지 지나가는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시면 밀어드리고 짐도 들어드리고 정말 심성이 착한 아이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기특한 행동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감동할 때가 많다. 나는 이런 부분이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얻지 못했을 행복인 것 같다.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힘든 순간에는 동전의 뒷면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힘들어도 동전의 뒷면, 나에게 닥친 시련의 뒷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힘든 것도 다 지나가게 마련이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견디고 조금만 지나가고 난 뒤 차분하게 뒷면을 보라. 좋은 일, 좋은 뒷면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아질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타게 된 좌절의 상황에서도 좋은 일을 찾으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번 밝게 웃어보자. 누구보다 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다. 사지마비로 정말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자.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행복.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크게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 같다. 어릴 때는 생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또한 나는 겁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렇다 보니 행동이 앞서서 실제로 철퍼덕 넘어지거나 겁 없이 사고를 많이 내고 다닌다. 불의의 사고 후 의사가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한다는 엄청난 말을 내게 했다.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좌절의 시간을 겪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죽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그런데 다른 중도 장애인에 비교해서 좌절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 1년 6개월의 병원 생활 이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느 정도 마음을 회복했다. 그 뒤 나의 결론은 그냥 휠체어 타고 살면 되지. 어쨌든 살아있잖아 였다. 물론 지금까지 29년 동안 장애로 인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수없이 좌절했다. 그렇지만 참 단순하고 겁이 없는 성격 덕분에 깊은 좌절과 시련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 부산 토박이인 내가 대구로 대학을 가서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이 왔을 때이다. 대구는 부산에 비하면 훨씬 덥고 훨씬 추웠다. 부산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눈도 오는 날이 꽤 많았다. 부산 촌년이 대구에서 첫눈을 본 그날 아이처럼 뛰어다니며 눈사람도 만들고 싶었다. 너무 신이 났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자는 생각에 기숙사 바깥으로 나갔다. 눈이 꽤 많이 와서 비장애인이 섰을 때 무릎 이상의 눈이 쌓여 있었다.
그 정도 높이라고 느끼긴 했는데 겁이 없는 나는 행동이 앞섰다. 휠체어로 기숙사 바깥을 나가는 순간 휠체어 큰 바퀴의 반이 눈에 푹 빠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방학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꼼짝없이 눈에 파묻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외쳤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전화를 할 수도 없었다. 내 간절한 외침을 누군가 듣기만을 바라며 열심히 소리쳤다. 한 10분, 20분 지났을까? 내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나온 건진 모르겠다. 한 여학생이 나왔고 눈에 파묻혀 있는 나를 보고는 놀라서 얼른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드디어 나는 구출되었다. 또 눈이 내린 날 나는 생초보인 주제에 차를 끌고 나갔다. 기숙사에서 나와 오르막을 오르는 순간 내 에마는 갑자기 썰매를 타기 시작했다. 핸들도 조정이 안 되어 브레이크도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정말 너무나 당황했다. 아,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찰나 차는 빙그르르 돌고 돌아 길가에 있는 나무를 쳐박았다. 그 사고로 아빠에게 눈 오는 날 체인도 없이 나갔다고 나는 엄청나게 혼이 났다. 그 외에도 초보 운전 딱지를 겨우 뗀 한 3, 4년간 수많은 사고를 냈다. 속도도 겁없이 많이 내고 다녔다. 운전에 대한 감도 없이 어찌 그리 빨빨거리며 다녔는지 모르겠다. 급 커브 구간 옆에서 같이 커브를 돌던 시내 버스를 들이받기도 했고 유턴하다 핸들을 놓쳐서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박았다. 브레이크를 늦게 잡아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뒤를 박은 것도 몇 번이나 되었다. 막 끼어들기를 하다 접촉사고가 난 것도 몇 번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빠가 네 차에는 자석이 있냐? 라며 맨날 혼이 났다. 한 번은 아는 지인들과 식당을 갔다. 그런데 그 식당은 입구에 계단이 5칸 정도 있었다. 감사하게도 그 식당 주인이 휠체어를 타는 나를 배려해 입구에 나무판을 대서 들어오기 쉽게 해 주셨다. 임시로 만들다 보니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들어갈 때는 밀어주셨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잡아주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나 혼자 내려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자신 있게 겁도 없이 내려갔다. 3분의 2쯤 경사를 내려오는데 경사가 워낙 높다 보니 휠체어가 앞으로 훅 기우는 걸 느꼈다. 아! 그걸 느끼는 그 순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철푸덕! 나는 땅으로 그대로 엎어졌고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쪽팔렸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마가 너무 아팠다. 이 사건으로 벌겋게 혹이 난 이마와 까인 무릎 때문에 한동안 아팠다. 그 뒤로는 경사가 심할 땐 무조건 꼭 잡아달라고 한다. 이렇게 나는 겁이 없고 행동이 앞서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철퍼덕 우당탕 더 많이 넘어진다. 실제 휠체어를 타고 수백 번 넘어졌지만 마음의 좌절로도 수없이 넘어졌다. 휠체어를 타든 안 타든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넘어지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얻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운전 초보 시절 3, 4년 동안 교통사고를 수없이 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조심성을 기를 수도 있었고 여러 교통사고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눈에 파묻혔던 아찔한 경험과 겁없이 경사를 내려와서 철퍼덕했던 너무 쪽팔리고 아픈 경험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 내면의 강인함을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피식 웃음이 나는 경험이 되었고 행복을 주는 추억이 되었다. 2006년에 미국에서 어학연수 겸 여행을 할 때이다. 번지점프나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그런 걸 TV에서 보면서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하반신 마비인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번지점프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았고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 중에 생각해보니 스카이다이빙이 더 짜릿할 것 같았다. 뉴욕에 있던 나는 뉴욕 근처에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다. 뉴욕에서 고속버스로 한 3시간 거리에 뉴폴츠라는 지역에 있는 한 업체를 찾았다. 그 업체에 전화를 걸어 내 상황을 얘기하니 할 수 있겠다고 했다. 물론 바로 예약했다. 그리고는 뉴폴츠까지 가는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예매했다. 고속버스 회사에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를 신청했다. 또 뉴폴츠 터미널에서 그 업체로 가는 버스를 알아보고 휠체어를 타고 혼자 씩씩하게 갔다. 드디어 스카이다이빙 하던 날, 완전 설레고 부푼 마음을 안고 4시간 만에 무사히 도착했다. 안전 교육을 듣고 나와 같이 묶여 뛰어내려줄 교관과도 인사를 하고 주의사항을 들었다. 나의 경우는 착지를 할 때 내 다리로 설 수 없으니 무릎을 아예 묶고 다리를 가슴 쪽으로 감싸 안으라고 했다. 그러면 대신 숙련된 교관이 땅에 발을 딛고 나를 휠체어에 앉혀줄 거라고 했다. 두두두둥. 경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실감이 확 나고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다. 7,000피트, 약 2.13km의 상공으로 경비행기는 올라갔다. 나의 교관과 내가 뛰어내릴 차례가 오자 겁대가리가 상실한 나도 겁이 나기 시작했다. 3, 2, 1 소리와 함께 나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내 뒤의 교관은 푸르른 하늘로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허공으로 한 바퀴 돌고 바로 하락하는 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진짜 죽는구나. 그동안 잘 살았나? 이렇게 죽으면 후회되는 일이 뭐지?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이 그 짧은 순간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한 순간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한 10분, 20분은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고 스카이다이빙을 한 게 정말 잘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고 또 넘쳤다. 죽는 날까지도 내 기억, 마음속에 남을 황홀한 풍경이었다. 산뜻한 바람을 느끼며 날고 있다는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정말 오래도록 잊지 못할 특별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난 뒤 무사히 나의 교관은 안전한 착지를 해 주었다. 땅에 내려와서도 한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과 진정 살아있음의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겁이 없어 다치기도 하고 아찔한 상황도 많이 겪는 나를 주변 지인들이나 특히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넘어지면서도 했던 일들이 단지 너무 재밌었고 좋았다. 휠체어를 타서 하반신 마비라서 다칠까봐 무서워서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못했다면 하늘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넘어지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배우는 행복을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해서 후회한 일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면서도 계속 행복을 배운다.